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15% 인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고요.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언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또 미 행정부는 무역법 232조 또 301조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불확실성이 커진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잠시 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시장에 역대급 공급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최근 10년 평균 35만 가구에 달하던 입주 물량이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분양 예정인 청약단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오늘 5,969. 네, 맞습니다. 네. 정말 6천선 고지가 코앞입니다. 네, 정말 초읽기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2.11% 상승을 한 거고요. 5,969.64. 코스닥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1,1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였는데 이제 기관이 강력한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2조 3천억 원.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였고요. 장 초반만 해도 투심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이거는 간밤에 이제 미장이 크게 빠졌어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이는데 기관이 이제 매수세를 가동을 하면서 장이 다시 상승 전환을 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최고가 경신하면서 네.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결국 20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 100만 원을 돌파해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정말 강하다고 보는 거는 미국발 악재들이 작은 악재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강력한 악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AI발 공포, 관세 리스크 이게 단일 국가에 국한되는 이슈들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데도 국내 증시는 이런 어떤 강한 상승 기대감이 이런 악재들을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미 월가에서는 그 AI로 인해서 2028년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미국 거시경제 분석기관 시트리니 리서치가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2028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고 이게 간밤 사실 미 기술주의 투매를 촉발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보고서의 내용은 그대로 보면 되게 섬뜩합니다. 2028년 어떤 상황이 빚어질 것이냐. AI가 결제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스스로 찾아낸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제로 활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량이 급감을 하게 되고 네. 그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이 몰락하고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화이트 칼라들의 사무직들의 대량 감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감원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치솟고 소비는 주니까 기업은 수익 확보를 위해서 더 감원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이런 해고된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이 이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는 사례가 폭증하면서 결국 금융위기 과거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혼란이 빚어지게 될 수 있다. 네. 세수는 급감하고 재정 적자가 급증하지만 정부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린 보고서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이제 AI인데 왜 AI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지금껏 우리가 희귀하다고 여겼던 그 지능이라는 부분이 AI로 인해서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이 상황으로 이런 초유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능이 인텔리전스 AI 할 때 I잖아요. 그렇죠. 네, AI가 오히려 무제한 공급이 되니까 네. 이 상황 2018년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서에서는 그래요. 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위법으로 판결난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발효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24일 0시 1분,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가 된 겁니다. 이제 앞서 지난 20일에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이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든 거죠. 122조는 이제 국제 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서 네.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발동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고요. 실질 세율은 10%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별도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제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네.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122조를 이제 근거로 해서 관세율 10%를 적용하겠다고 이제 바로 즉각 발표를 했고 그 이튿날에 세율을 15%로 올리겠다. 그랬었죠. 네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일단은 10%가 적용되지만 조만간 이제 포고령 발표 같은 절차를 거쳐서 네. 15%로 최종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거를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네. 보복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 여태까지 해왔던 뭐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 예상대로 자신의 이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존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네. 이 합의를 번복하려 할 경우에는 징벌적 관세 보복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다른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뭐 무역법, 무역 확장법 네. 이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로 자신이 직권으로 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사법부의 어떤 판단과 상관없이 나는 뭐 앞서 이제 제기됐던 무역법 122조 뭐 301조, 232조 다양한 법들을 거론했는데 이런 무역법들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나는 계속할 거야. 네. 이제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 폭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네.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X를 통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5월 9일부터 재시행하는 소득세법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안에서는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중과세 적용이 유예됩니다. 네. 자,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폭으로 꺾였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2월 주택가격 전망지수 108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소비자들의 전망을 지수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지난해 6.27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6월을 보면 120에서 이제 7월에는 109로 11포인트가 떨어졌다가 네. 또 올랐습니다. 10월까지 122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대책 발표가 나고 나서 11월에는 119로 소폭 떨어졌다가 12월에 이어서 또 2달 연속 오름세를 또 이어갔고요. 네. 그러다 이제 지난달 2월에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네. 하락 폭이 매우 크다는 거. 네. 앞서 이제 16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관련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죠.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고요. 또 119 대책 같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이제 10%로 우선 네. 시행된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전해드렸고 네. 앞서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122조가 어떤 법인가요? 122조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네. 그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네. 무역 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무역 적자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무역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에 대비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다 보니까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발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간의 사정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발표됐던 우리가 그 IEEPA법이 이제 무효화되고 네. 펜타닐에 대한 무역 보복에 대한 법도 무효화가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역 적자를 계속 봐야 되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2조를 발동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10%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서 최대 15%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또 다음 날 15%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10%가 부과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저도 네. 이제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아직 15%엔 서명을 안 했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행정 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만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지금 당장은 10%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네. 가능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IEEPA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잖아요. 예, 예.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이코노믹 파워즈 액트. 예. 이게 좀 어려워요.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법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글로벌 이제 관세를 부과한 건데 예. 그게 위법하다라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1심 판결을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업자가 내는 거거든요. 일부 수출업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수출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고 대부분 수입업자가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몇몇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이끄는 12개 주가 같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대표를 누가 나섰냐면 와인협회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 그렇게 네. 이제 대표로 나서가지고 이게 이제 법을 이제 이게 실질적인 이게 관세지만 세금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취지로 이제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도 그거를 이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관세 부과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고 네. 수입업자가 내는 것이니까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본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제 위법하다라는 거죠. 네. 어떤 위법성이냐면 세금을 건드린 건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한 게 위법한 게 아니라 네.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회랑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어허. 이 부분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IEPA가 위법하다. 그래서 네. 상호 관세 매긴 거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전부가 무효가 된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관세 법에 부과는 의해서 다 무효가 예. 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법에 의해서 IEPA 법에 대해서 무효가 된 것들이 있고 네. 펜타닐 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펜타닐 이제 마약 이제 진통제인데요. 진통제 원료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가서 이게 이제 마약으로 제조가 돼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나라에 대해서 펜타닐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네. 하면서 내렸던 관세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네. 일단 무효화된 것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 반대로 122조에 따라서 관세를 새롭게 부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품목별 관세 이거는 이 IEPA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많은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 이런 관세 이제 법이 결정이 되면 이제 관세 부과 지금 15%만 부과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품목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품목별로 관세를 내렸는데 특히 철강 같은 경우 50% 관세가 부과가 현재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일괄 관세는 이제 10%가 네.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협의에 의해서 한 부분들이고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22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122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 수지가 적자가 심할 때 네.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법이 네. 무역법 122조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현재 10% 관세가 부과가 되고 네. 근데 이거는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5개월인가요? 150일, 150일? 150일 동안만 그렇군요. 네. 발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 150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거는 부과해 놓고 네. 그 사이에 다른 어떤 법을 또 적용을 한다라든지 본인은 카드가 많이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입업자가 이렇게 소송을 걸 정도로 소비자들의 타격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기조가 빨라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되니까.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일관성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도 굉장히 강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우리 수 시간 오늘 있습니다.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 그 대체 관세는 122조에 근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예. 네. 근데 이게 2018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미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시도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방위 분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처음 대통령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눈치를 좀 많이 보면서 시간을 좀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도 2018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네. 이거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신경 같고 쓰고- 또 그 후에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네.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세 번째 임기도 가능하다라고 본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11월 중간 선거와 노벨 평화상이겠죠. 아무래도 두 가지인데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네. 비근한 예로 그린란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린란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주로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 그 협상을 하면서 그건 아니다. 그 대신 네. 우리가 이제 뭐 히토리라든지 자원을 강국물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내가 이겼다.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네.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네. 것으로 나중에 자화자찬하면서 포장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신경 안 쓴다라는 것은 네. 뭐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너무 좀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겠나 네. 싶기도 합니다. 2018년에 그때 시도할 때는 그때 지지율이 40%를 넘었는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는 그만큼 못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뭐라 그럴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던 그런 나라들 관세율을 낮췄던 국가들 뭐 일본, EU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지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은 다른 나라들 뭐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가 더 혜택을 보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15% 이하였던 국가들은 15% 지금 이제 10%니까 어쨌든 이제 15% 한다라고 하니까 네. 15%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15%를 할 것 같으니까. 할것 네. 같으니까 15%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 10%를 냈던 국가들이라든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이하였던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15% 올라가니까 이제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거고 네.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15% 이상의 관세 부과가 됐었던 상황이니까 네. 15% 낮춰준 거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좀 이제 괜찮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각국의 대응들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좀 다르고 EU 같은 경우는 네. 협상을 하겠다라고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좀 급하게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50일이라는 시간 이후엔 이것도 또 다시 다른 법으로 바꾸든지 150일이 지나면 또 중간 선거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해지는 네,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방국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공세라든지 이번에도 민주당의 12개 주에서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잡성이 좀 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다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필두에서 뭐 일본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협정을 계속해서 밀고 가야 될 것인지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될 것인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도 보셨다시피 우리는 15% 관세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15%에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안 했고 10%만 부과된다라는 것을 보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에 나온 내용과 네. 언론에 나온 내용과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입장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이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뭐 EU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15% 올라가니까 곤혹스럽긴 한데 상대적으로 낮아진 국가들에 대한 무역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도 또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어차피 뭐 우리도 15%, 일본도 15%면 우리는 같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동등하게 경쟁을 하니까 네.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는 않을 수가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랑 산업이 겹친다라든지 네. 우리보다 만약에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의 피해를 우리는 다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IEPA에 근거한 거는 이제 무효다라는 무효죠. 판결이 나와서 이제 플랜 B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가려고 하는데 예. 통상 협상력이 이번 판결로 좀 이전보다 약화되긴 했지만 예. 뭔가 불확실성이라는 게 또 남아 있어서 이게 그렇죠. 조금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참 어렵게 협상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어쩔지가 이제 고민인 거죠. 정부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은 없습니다만 최근까지 나온 정부의 입장을 보면 대미 투자 촉진법을 빠르게 통과를 시켜서 네, 일단 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 위법 사항이 나오고 15%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나온 이제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에 조속한 입법을 한거 입장인 예, 거죠. 정부 입장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해놔야 저쪽 입장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하는데 그 사이 우리가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놓고 네. 만약에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또 강경책을 나세우게 되면 네. 우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우니까 일단 처리할 건 처리하자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겠나 네. 싶습니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할 그런 방침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무역법 301조하고 예. 무역확장법 232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예.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제 122조 대체관세 이거는 임시 방편인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간 벌기용이고 예. 예. 앞으로 그럼 301조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역법 301조하고 네.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미국 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요. 무역법 301조는 네. 교육국의 불공정 관행이 있을 경우에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요. 네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국가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국가안보를 위협이 위협한다고 된다라는 판단될 것들입니다. 때. 예.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하면 불공정과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라는 측면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 법을 이제 통해서 되면 우리나라에 과연 이 법이 통용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라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미국이 판단할 때. 미국이 네. 판단할 때 그런 거고 불공정은 당연히 이제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카드로 지금 이제 아마 미국이 쓸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 쪽 입장에서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왜 측면이 그렇게 보세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력 수출 품목은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고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네.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법 301조라든지 확장법 232조가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완성차 업계라든가 철강 업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쪽들은 뭐 조금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랑 경쟁 상대국인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같이 동일하게 네.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부과가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꼭 피해를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시장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관세 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도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무효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와 이제 비견한 부분들이 한다라고 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수로 보는 것 같아요. 한 15% 정도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것은 다들 이제 감내해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미국과 우리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15%를 직접적으로 자신들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업사이드가 열린 건 아니니까 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고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증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풍부한 고객 예탁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역법이라든지 이 관세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분야는 분명히 있어요.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하지만 주력인 반도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 시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법이 이렇게 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10% 관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벌써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트럼프 대통령 싶습니다. 취임 이후 관세로 인해서 하도 여러 번 바뀐 적이 많아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좀 덤덤해졌다 그럴까요? 우리가- 충격이 좀 덜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뭐 보통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처음 겪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심하게 크게 다가오지만 네. 어느 정도 자꾸 매를 맞더라도 몇 번 맞다 보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맷집이요? 네. 맷집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인가요? 현지 시간으로 밤 9시니까요. 트럼프 네.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난제가 지금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소장님? 이게 이제 국정연설이라는 건데요. 우리 식으로 이제 과거 연두교사를 했는데 예산과 국가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자화자찬을 거의 한 7, 80%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중국과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인권, 그다음에 그 마약 문제에 대한 인권 문제들 이런 부분들일 텐데 아무래도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관세와 중국과의 이제 관계 이런 네. 부분들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에 방중을 하시죠. 그거에 대한 어떤 미리 사전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는 건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다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밝히지 않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화자찬으로 끝낸다라면 오히려 실망스러운 연설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정말 더 세게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언지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관세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될지 끝으로 짚어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관세는 결국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 미국의 경기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미국 경기에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301조를 발의할 것인가, 232조를 발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네. 그런 뉴스를 과거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어떤 품목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지를 네, 네.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시장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그 입주든 뭐 분양이든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든가 또 분양 예정 물량 이런 거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서요. 일단 아파트 입주 물량부터 좀 볼까요? 네, 그 부동산 정보 회사죠. 이제 직방 조사에 따르면 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이제 17만 8,523세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보다는 한 27% 정도 감소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23년, 24년 요때는 한 해에 30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됐기 때문에 네. 사실 평년보다는 입주 물량이 올해 좀 감소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년간의 공급 물량의 흐름과 비교해도 올해는 좀 저조한 공급 물량이고요.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광주광역시 빼고는 전국 16개 지자체가 지난해보다 아파트 입주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권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네. 수도권부터 볼까요? 네, 이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이제 84,266세대 정도 공급이 되는데요. 지난해가 11만 7,288세대 공급됐으니까 거의 한 30% 정도 물량이 감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역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이 17,223세대 입주해서 네. 이제 작년보다는 거의 48% 정도 물량이 빠지고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택, 이천, 파주, 의왕시 뭐 이런 지역 위주로 입주 물량이 있는데 52,282세대가 입주합니다. 네.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의 검단 신도시의 택지지구 물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 14,761세대 정도가 연내 네. 입주 문의를 맞을 예정입니다. 그 지방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세 보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방은 얼마나 그럼 공급될 예정인가요? 네, 이제 지방 역시 좀 물량이 주는데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가 12만 8,365세대 공급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10만 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 26%가량 입주 물량이 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부산, 광주, 충남, 대주 이런 지역에 좀 입주가 집중되는 경향은 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의 연평균 뭐 한 해에 13만 호 정도 공급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거와 비교해서는 올해 상대적으로 지방의 입주 물량도 감소 추세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전월세 매물도 감소하고 혹시 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올해 입주 물량이 한 채도 없는 세종시. 지금 2월 정도지만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전국 1등이라고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울산,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공급이 좀 줄다 보니 기존에 이제 미분양 주택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미분양이 일부 좀 소진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지난해 대부분의 지역이 집값이 지방 중심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뭐 세종, 울산, 부산,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는 플러스 변동률을 나타내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지방에 그 있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서 그 세제 혜택을 늘려서 좀 주택 구입을 하게끔 하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준공업 미분양 물량은 입주한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이제 일정 부분 불 꺼진 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분양 대금만 바로 완납하면 즉시 이제 실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물량은 전월세 매물 부족에 이제 공급 대안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미분양의 소진 속도를 좀 높이고 또 지방의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해서 12월에 지방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주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28,641호 정도 됩니다. 네. 뭐 일단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취득할 때 네.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고요. 세제 특례를 주고 네. 그 미분양 가액 수준을 전용마저 85제곱미터 이하 네. 그리고 종전에는 이제 미분양 가격 6억 원 정도만 혜택을 줬는데 요걸 1억 원 올려서 7억 원까지 아, 주택 바뀌었군요.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상향했습니다. 아, 그러면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고 절세 혜택을 준다는 건데 네.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일단 뭐 지방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2주택이 되더라도 네. 이제 기존 주택 양도하실 때 10억 원 이하는 이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네. 10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가 원래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다주택은 9억 원까지인데 이걸 12억 원까지 늘려지고요. 아. 고령이나 장기 보유자는 이제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초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방에 한 채 더 주택을 받아서 세컨드홈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세제 혜택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준공업 미분양 주택에 이렇게 세대 혜택을 줘도 만약에 또 안 사면 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 뭐 팬데믹이나 네.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이제 크러시가 터졌을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을 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네. 매기지 않는 이런 아하. 혜택들도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수위나 대출의 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한 채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더 매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관련돼서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서 네. 사실 그렇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환매 보증제도 이건 뭐예요? 일단 지방의 주택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사실 지금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일종의 이런 분들에게 분양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 이제 가칭 주택 환매 보증제를 이제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에 있는데요. 네.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 매입 리츠에 이제 일정 가격의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할 때 환매 보증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입하면 주택 입지와 사업성을 고려해서 이제 분양가의 80%에서 100% 수준에서 이걸 다시 되사주는 환매 가격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가입자가 입주에 2, 3년 거주한 뒤에 만약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주택 매입 리츠에서 이제 환매를 신청할 수 있겠고요. 네. 입주 전이라도 뭐 개인 사정 때문에 거주가 어려워지게 되면 환매 신청을 좀 가능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미분양 주택에 이제 예를 들어 건설사가 미분양을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환매 조건부로 LH나 이런 쪽에서 사업자에게 사주는 형태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주택 매입 리츠에서 개인에게 네. 주택을 팔면서 직접적으로 환매 조건으로 분양가를 보전해주는 이런 환매 조건부를 시행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아직 시행은 아니고요. 네. 올해 발표를 했으니까 네. 하반기에 관련 제도를 그럼 시행할 지방 예정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외에 있는 걸 지금 지방이라고 예,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네. 근데 그 주택 구입 세제 혜택이 지금 지방에 지어진 준공업 미분양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 중에 지방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 9억 원이야.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우려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실 경우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주택이나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똑같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뭐 종부세 부과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 미포함하기 때문에 뭐 수도권 일부 지역이지만
다주택자와 관련돼서 양도소득에서 중과를 피하고 네. 기존 주택이 10억 원 비과세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 어떻습니까? 그 지역별로 그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분양 예정의 물량 같은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울은 서초 반포동에 있는 2091세대 규모의 반포레미안 트리니원이 있고요. 방배동에는 3064세대의 DH 방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강북에서는 은평구 대조동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2451세대 정도 입주를 하고요. 네. 뭐 경기도에서는 이제 수원 권선에서 매교역 펠루시드가 2178세대를 공급합니다. 네. 의왕시 내선동에는 인덕원 퍼스비엘도 2180세대 규모로 공급을 하는데요. 평택시 같은 경우도 요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시장의 일정 부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브레인시티의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라든지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네. 뭐 이런 단지들에서 한 4,825세대 입주를 할 예정에 있고요. 네. 뭐 올해 이제 전세 매물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쪽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신규 임대차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단지가 일정 부분 좀 저렴한 비교적 합리적인 임대차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 분양 물량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뭐 연초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 사업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아파트 청약은 입지나 자금 수준에 따라서 좀 개인별로 청약의 선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대중적으로 좀 인기가 있을 만한 곳을 뽑아보자면 서울 서초 반포동에 반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반포 DH 클래스트가 올해 분양을 하고요. 네. 방배동에는 방배 포레스트 자이 그리고 서초동에는 아크로드 서울 등이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강변 같은 경우는 용산 이촌동에 리모델링을 했던 이제 르엘 이촌이 있겠고요. 네. 동작 흑석동에 서밋 더힐 그리고 노량진동에 라클라체 사이드파인 뭐 이런 지역들도 이름이 어렵죠. 네,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18자 뭐 20자 되는 경우도 이전에는 있어서요. 부모님 찾아오시기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도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네, 이런 단지들 주목하시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단지도 분양을 합니까? 일부 일반- 순증분이 예. 있나 보죠? 예, 일반 이제 세대수를 일부 증가를 시켜서 뭐 30세대 이상 같은 경우 일반 분양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그리고 그 주택 공급 대책을 지난 1월 말에 냈지 않습니까? 네. 그 서울 도심 핵심지 공급지가 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공공 물량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이제 129 대책이었는데요.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이 한 6만 가구 됩니다. 네. 지난 이제 97 대책이 2030년까지 135만 호였지만 주로 경기권 2,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완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6만 가구로 공급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네.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캠프킴, 뭐 태릉 CC, 서울의료원, 과천 경마장부지, 방첩사부지 이렇게 핵심 서울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수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착공과 분양이 제일 빨라도 2027년 네. 그리고 주 물량은 28년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공급되는데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뭐 신혼부부, 출산자 그리고 세입자철 주택 구입자 이렇게 특별 공급을 해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이제 네. 분상제 적용 물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분양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지금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통령의 그 연임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물도 시장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고 가격 전망 지수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가격 하락이 이제 나타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럴 때 실제 그 수요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25개 구라든지 아니면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가 구역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네.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매물 중에 5월 9일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최대 2028년 네. 2월 11일까지 임대차가 들어간 매물들을 한시적으로 무주택자가 갭2의 개념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은 이제 금매로 좀 잡아보시는 부분들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대출의 LTV가 40%로 낮아졌고 네.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지금보다 다주택자 위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준비되신 분들 위주로 주택 시장을 실수요 목적에서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